안녕하십니까. 형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회차인데요. 오늘은 인과관계부터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아마 형법의 이제 구속요건론을 끝내보도록 합시다. 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인과관계 넓게 인정하는 판례가 편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판례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을 텐데, 예를 들어서 1번 판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탈출한 사례들은 대부분 인과관계를 인정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의돼서 호텔에서 강간하려고 했는데 도망가다가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그렇죠. 강간하려고 해서 죽었죠. 그렇죠. 그래서 강간과 도망가는 사이에 죽은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상관관계를 인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피고인과 공모자의 각각 빈관계로 알고 있는 범행 장소에서 절도를 공모한 다음에 가부가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동안에 피고인이 망을 봐서, 이거는 뭐에 관한 부분입니까? 중강도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부분이네요. 판례에 중강도죄 공동전범 넓게 인정한다, 좁게 인정한다, 넓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애견할 수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만 공부했어요? 절도만 공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뭘로 본다? 발각 전에 도망갔으면 발각이 난 다음에 도망갔으면, 발각을 애견했으면 체포문자를 위해서 폭행할 걸 애견할 수 있고, 폭행할 걸 애견할 수 있으니까 상해의 결과를 애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발각입니까? 발각 전에 도망갔어요. 예기치 않았던 소리가 나자 제가 도주해버렸죠. 발각이 되기 전에 도망갔으니까 폭행을 애견할 수 없고, 따라서 폭행을 애견할 수 없으니까 상해도 애견할 수 없고, 따라서 공동 책임을 지울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가 된다? 발각이 된다. 그래서 예기치 않았던 인기척 소리가 나자, 이건 발각이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해서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그렇죠. 좌회전이군요. 좌회전 금지구역, 이렇게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 옆구리를 치고 애가 갔단 말이야. 내가 가는데 애도 좌회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중앙선을 넘어서 피고 운전 차량이 좌측으로 돌진해서 사고 온 것은 일반인이 예견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 인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선행 교통사고, 후행 교통사고, 어느 쪽이 원인에 대해서 피해자가 사망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교통사고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범죄에 대해서 결과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야겠죠.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역과 사건이 이제 연속으로 역과한 거, 앞에 차와 뒤에 차가 연속해서 이 사람을 깔아뭉갰어요. 그죠? 근데 이미 앞에 차에서 죽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차에서 죽었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된다?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탈출하는 것들, 아이고, 뒤로, 예. 탈출하다가 죽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인과관계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 강간하려고 이제 때리니까 도망가다 죽었어요. 인과관계 인정이다, 부정이다? 인정이다. 단, 강간죄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가 딱 하나 있어요. 2번 사례죠. 강간당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서 음독자살을 했어요. 이제 강간을 했다 그래서 음독자살 할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이 조정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강간을 한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망의 결과, 음독자살 결과 발생했지만 음독자살은 결국 누구 선택이에요? 피해자가 선택이기 때문에 이 강간의 범죄 자체가 음독자살까지 지배했다. 그렇죠. 그래서 예견 가능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3번입니다. 살인죄의 실행행위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요거 한번 봅시다. 이 문장 때문에 많이 헷갈리시는데, 우리 판례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넓게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붕동파 살인 사건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칼로 어떤 사람이 찔렀어요. 칼로 찔렀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콜라 김밥을 많이 먹다가, 그쵸, 콩팥이 터져가지고 신부전으로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죠? 여기서 인과관계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칼로 안 찔렀으면 이런 결과 발생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굉장히 넓게 인정하고, 직접 죽은 원인은
이 사람이 칼로 찔러서예요? 콜라 김밥을 많이 먹었습니까? 콜라 김밥을 많이 먹어서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죠? 예,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다른 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네가 칼로 찔렀기 때문에 죽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망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살인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된다? 그게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옆구리에 칼 맞아 바로 죽은 게 아니라 나중에 뭐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가 너무 콜라 김밥을 많이 먹다가 죽었죠. 그렇다 할지라도 피해자 행위가 개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가 된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시동 열쇠를 꽂아둔 채로 동하는 게 조수석에 두었습니다. 조수가 19살짜리였어요. 예, 그래서 이거 만약에 여러분, 그쵸? 예? 여러분 차에 차를 키를 꽂았는데 딴 사람이 가서 운전했습니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딴 사람 책임이에요? 딴 사람 책임이라는 겁니다. 조수가 성인이기 때문에 이 키를 운전해서 사고를 쳤을 때는 누구 책임이다? 조수 책임이다. 따라서 운전자에 대해서는요,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단, 이거 비교할 거, 만약에 조수가 아니라, 뭐, 7세 아이다. 이때는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운전자인 부모 책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까요? 상당 인간관계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보겠습니다. 그쵸? 3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그죠?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 음독자살을 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써 생긴 수치심과 장래인 음독자살 이 관계 인정했어요? 부정했어요? 부정했죠. 따라서 강간에 대한 사망에 대한 결과로는 책임을 지울 수 없으니까 강간치사죄로 처벌해야겠어요? 강간으로 처벌해야겠습니까? 강간으로 처벌해야겠습니다. 니은번 그렇죠? 동거년 피해자를 술집에 나가니까 이제 술집에 나가지 마 두들펴가지고 감금했고 머리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가 도망가다가 죽은 경우에 도망가다가 죽은 경우에 대부분 인과관계를 다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서 죽었죠. 그래서 중감금치사의 죄책을 친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디귿번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토박 일행의 2명과 후배들과 동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하고 마대자루 등을 둔 후 3명이 도착하자 피고인도 주방에 식칼을 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안방 출입문을 잡고 완강히 버티자 그렇죠? 이걸 막 두드리니까 그렇죠? 도망가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렇죠? 강도기 탈출하다가 죽은 게 인과관계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가 되겠어요? 강도 치상죄가 되겠네요. 1번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있는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은 가본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리쳐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죽었던 사안입니다.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한다. 그래서 뭘 인정할 수 있겠어요? 폭행 치사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로 갈까요? 인과관계가 있는 문제를 그러면 이제 다 풀었네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성요건적 고의로 가겠습니다. 그쵸? 예. 갔다가 다시 왔네요. 예. 그래도 다 본 거니까. 예, 죄송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좀 잘 볼게요. 그쵸? 구성요건적 고의 한번 볼까요? 고의 넓게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고의범에 있어서의 고의.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고의범에서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면 목적 부분에서 목적은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고 비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이 목적에 관한 부분도 나오는데요. 목적에 대해서는 학설은 대립하지만 판례는 확고합니다. 그렇죠? 다 뭐가 있어야 된다?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 그래서 내란죄에 있어서의 목적도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고죄에서의 목적도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번 절도죄의 구성요건의 재물의 타인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그렇죠? 이거 남이
남의 물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물건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뭐야? 남의 물건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책상 위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이거 내 거하고 비슷하게 생겨 내 건 줄 알고 가져갔는데 알고 보니까 내 거였던 거야? 남의 거였던 거야? 남의 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법률 착오입니까? 아니면 사실 착오입니까? 법률적인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사실을 잘못 판단, 내 건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착오죠. 그래서 절도죄 재물 타인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가 아니라 사실을 착오이기 때문에 고의를 조각하고 뭐가 되겠어요? 과실범이 되겠죠. 3번. 방조범은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고 이 부분도 틀렸고요. 그죠?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과실범으로 처벌되고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그 다음에 정범의 행위의 구성 조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즉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이중 고의라는 표현을 쓰죠. 방조범은 스스로 범죄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범의 행위에 종속해서 처벌받는 거죠. 정범이 범죄 행위라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따라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서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미필적 인식 또는 애견으로도 충분하다. 도둑질하고 있는 것을 그치 경비원이 내 제자가 도둑질하고 있구나. 아 그래 불쌍하네. 봐줘야겠다.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하는지는 몰라도 도와준다면 다 뭐가 될 수 있다? 방조범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조범 그렇죠? 네. 정범을 도와주기 때문에 정범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스스로 저 사람을 도와준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가? 공범으로서 고의, 이중 고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정범이 어떠한 범죄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 아니면은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4번. 구건축법에 있어서 단열재 시공 등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러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건축법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재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렇죠? 착오에 관한 부분들이 이렇게 몰려서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중간검사를 안 받는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단 판례는 법률의 착오를 넓게 인정한다, 좁게 인정한다? 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지간한 게 왜 이 법률을 왜 몰랐어? 알았어야지. 그래서 법률을 부주로 봐서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하죠. 그래서 요거 모르겠는 게 나오면 처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법률 부재 불가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즉 처벌한다. 이렇게 보겠죠. 그 다음 5번. 청소년 유해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주민등록증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였는데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물이 다소 달라 보인다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숙박업소 사건입니다. 여러분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전문가가 되겠죠. 이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요청을 했는데 주민등록증 사진과 그죠? 이 여자의 사진이 현저하게 달라요. 그럼 미성년자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알 수 있었겠죠. 왜 전문가로서. 그래서 이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한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입니다. 부진정 부작위범. 그죠? 예. 자기범을 부작위로 범하는 거죠. 그죠? 살인을 부작위로서 구하지 않음으로써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뭘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보증인적 의무를, 보증인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렇죠?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함,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인식으로 촉하며 미필적 인식으로 촉하며 확정적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 뭐에서 나왔던 판례예요? 세월호에서 나왔던 판례입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그렇죠? 선장은 무슨 죄의 판결을 받았습니까? 살인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장은 자기가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그쵸?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할 수 있고 이 결과를 발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를 죽였다는 뭘 인정할 수 있어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뭐가 인정됐던 경우입니까? 살인죄가 인정됐던 경우입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증인적 지위, 사망에 대한 애견 가능성, 확정적 고의가 있어야 된다. 미필적 고의도 충분하다. 미필적 고의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번. 기업의 경영자가 문제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당해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그 행위로 인한 손실 상황이나 이익 획득의 계획성 등의 재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당해 기업이나 경영자 개인이 정치적인 이유 등의 곤란을 겪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재산상 손해를 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이사하에 행위를 하였다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굉장히 긴 문장인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배임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죄, 기업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당연히 기업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배임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회사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그렇죠? 회사 회장이 누구에 의해서 정치인한테 뭘 해주는 거? 유리한 계약을 해주거나 혹은 정치인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돈을 줄 수 있는 계약을 하는 거죠. 회사에 손해가 되면서. 이게 배임죄가 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 당의 개이 주는 게 진짜 기업을 위했다면, 정말 기업을 위한 행위였다면 이건 배임죄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기업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이 경영자 자신을 위한 거라면 뭐가 될 수 있다? 배임죄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런 거예요. 삼성의 고용승계 과정에서 이럴 수 있죠. 그렇죠? 우리 고용승계를 원활하게 위해서 이게 누구한테 이제 말도 주고 누구한테 이제 이렇게 했었죠. 이런 게 배임죄가 될 수 있겠는가 문제예요. 이게 삼성을 위한 거냐 아니면 기업 주를 위한 거냐 오너를 위한 거냐죠. 그렇죠? 삼성을 위한 게 아니라 오너를 위한 거라면 그럼 배임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기업을 위한 거예요? 개인을 위한 거예요? 개인을 위한 거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유흥업소 업주는 다른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확인해 봄이 없이 단순히 건강진단서 결과상의 생년월일을 기재만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그렇죠? 청소년보호법상의 연령 확인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거 이제 한번 봅시다. 그렇죠? 업주예요. 이 사람은 유흥업소를 뭐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뭐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하는 업주예요. 이 사람이 너 미성년인지 확인해 봐야겠는데 한테 주민등록증이나 보건증 같은 것들을 보고 그것만 확인했다면 충분한 업무를 한 거다 안 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건강진단서를 이 사람이 대신 보여줬는데 이것만을 확인한 채 청소년을 고용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 없다? 있다. 예.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이적 표현물에 대한 죄는 목적범이고 이적 표현물에 대해서 목적, 미필적 인식이라고 했어요. 그죠? 아니면 확정적 인식이라고 그랬어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여기가 이제 전화합의체 판결이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이적 표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과거에는, 그래? 야, 이거 북한에서 발행한 문서를 네가 가지고 있어? 야, 너 북한을 이렇게 할 목적이 있어.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있다라고 사실상 추정을 했었는데,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보법 사안에서 이 이적 표현물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북한은 이렇게 할 거야. 그렇죠? 빨간 책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 발행한 빨간 책을 가지고 있으면 야, 너 이적 북한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목적이 있어라고 사실상 추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폐기했던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 그 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이적 행위를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물론 법원행 시에만 나왔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험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상 추정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상 추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논란이 됐던 5번 문제인데 5번 문제는 가볍게 보십시오. 이거 틀렸다고 해서 막 스트레스 받으실 건 없어요. 네. 미필적 고의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용의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래 결과 발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겠어 라고 하는 용의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 이 용의의사를 누구의 기준에서 봐야 되겠어요? 일반인의 기준에서 봐야겠어요? 행위자의 기준에서 봐야겠어요? 행위자의 입장에서가 이게 다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행위자가 용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에서 이 사람이 지금 세월호가 뒤집혀지는 상황에서 그렇죠? 예. 충분히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죠. 아니 애들이 빠져가고 있는데 본인만 못 보고 뛰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용인사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일반인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 상황에 빠진 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 상황에 빠진 그 사람의 입장에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판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거 뭐 생각하지 않으면 뭐 간과하기 쉬운 문제인데 우리 법원직 문제에서 몇 번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갑시다. 미필적고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는 거, 미필적고에 넓게 인정한다, 좁게 인정한다.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판례 위주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 판례, 유명한 판례죠. 이제 동거자를 이제 속칼로 때려 죽였던 경우예요. 그치?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피고인의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급소인 목이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색이 졸라 사망하게 한 경우. 봅시다. 그쵸? 이런 거 볼 때 고인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누구를 보겠어요? 행위 주체, 행위 객체, 행위 수단을 가지고 보겠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했는지. 그쵸? 건장한 군인이 어린 여자를, 굉장히 여리여리한 여자였나 봐요. 그죠? 이 여자 어디 부분을, 급소인 목인 부분을 조르고 있잖아요. 살인을 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인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주체, 객체,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2번. 아까 봤던 부분이니까 보지 않겠습니다. 그죠? 이 사람 충분히 전문가로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보면 미성년자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뭐만 확인한 거야? 뭐 진단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미필적고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금방 찾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예. 그 다음에 3번 정도 볼까요? 3번 4번은 처음 보는 판례들이니까 중첩되는 판례들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하루에 봐야 될 문제가 약 30페이지 분량이에요. 1시간에.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좀 쉬운 부분은 좀 빨리 진행하고 어려운 부분은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3번 의무경찰이 직진해 오는 택시 운전자에게 좌회전을 지시하고 불과 30cm 앞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의무경찰이 저기요 잠깐 뭐 하겠습니다. 음주단속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택시 운전사가 30m 앞에서 핸들을 싹 꺾어버린 겁니다. 그쵸? 그래서 핸들을 꺾이니까 자동차가 이 의무경찰의 무릎을 살고를 쳐가지고 골절을 시켰던 경우예요. 미필적고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미필적고가 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4번입니다. 그렇죠? 일정 운전면허에서 소지자인 피고인이 운전면허증만 꺼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은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방임이나 용인 의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적성검사 미필 사건입니다. 비슷비슷한 판례도 좀 있으니까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네요. 적성검사 미필 자체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대부분의 고의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고의를 인정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저는 적성검사 이렇게 기간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라고 주장하겠지만 야 적성검사 기간이 다 적혀져 있잖아.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차 위반 구역에 주차를 해놓고 나중에 거기 몰랐어요 라고 하면 고의를 인정하겠어요? 부정하겠어요? 인정하겠죠. 그래서 이 거의 질서범에 가까운 범죄가 가볍기 때문에 고의를 넓게 인정해요. 한데 적성검사 미필이 되면 이제 뭐가 됩니까?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가 되겠죠. 무면허에 대해서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이 적성검사 기간이 도과된지도 모르고 적성검사 기간이 도과됐으니까 자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겠죠. 운전면허가 취소된지 모르고 운전한 거 이 사람 그죠? 면허가 취소될 것까지는 예상할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이미 면허 취소를 받은 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면허 취소된 경력이 있으면 이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봐서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고의를 인정합니다. 요거 좀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적성검사 미필 자체로 과태료나 벌금을 받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거기는 인정해요. 근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면허로 걸렸어요.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는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는데 이거 운전하셨으니까 무면허 운전이네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성검사 미필로지만 무면허까지는 쉽게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의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단 이 사람이 이미 이것 때문에 면허 취소를 한번 받은 전력이 있어요. 도과된 전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야, 너 재반 상황을 봤을 때 그 정도는 조심했어야지. 그래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한다. 이 세 가지 판례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게 설명한 것은, 그렇죠? 방조범의 고의입니다. 방조범의 고의. 그쵸. 밀피적 고의에도 충분한 대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범의 고의와 공범의 고의인 이중적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 인식할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똑같은 바이기 때문에 두 번 하지는 않겠습니다. 맞는 문장이고요. 2번.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하였다 할지라도 고소를 한 목적이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 있었다면 무고죄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죠. 무고죄입니다. 무고죄. 무고죄라는 건 뭡니까? 타인은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치? 예. 확실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경우에요? 이거 시비 가려다는 입장에서 고소하면 이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피고소자는, 피무고인은 이 사람이 이거에 의해서 엄청난 위해를 받게 되고 사법기능도 저해가 되죠. 그래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했다 할지라도 목적이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 있더라도 이 사람이 타인은 형사처벌의 목적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형사처벌의 목적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무고죄에서 목적은 타인은 형사처벌의 목적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으면 허위사실이라는 가능성을 알고도 고소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형사처벌의 목적이 있고 허위사실 신고에 고의가 있죠. 그럼 무고죄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4번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기억을 합시다. 무고죄 타인의 형사처벌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거예요. 이 사람 확실히 그러니까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즉 거짓일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죠. 그리고 타인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이거 진실이면 처벌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인식했잖아요. 그렇죠? 형사처벌 목적이 있고 허위사실 신고가 있으니까 무고죄 범위가 있는 거야 없는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이미 과다한 무채 누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 금채무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죠? 삼성카드 사건이죠. 그렇죠? 이 사람 이미 카드 돌려받기 이제 한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카드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계속 썼으면 사기 고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4번 관할 경찰 당국 운전면허 취소 통지에 가름하여 적법한 공보를 거쳤다면 무면허 운전의 고의를 인정한다. 여러분 공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여러분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법원 게시판에 가서 공고를 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요 판에는 다른 표현으로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적성검사를 뭐 한 거야? 이 사람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어요. 그렇죠? 하지만 본인이 알지 못했으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는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그렇죠? 그 다음 하지만 봐봐. 공무원이 여러 차례 출장 조사에 번복을 피하고 민원 사항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한다는 방침하에 사전에 출장 조사를 했죠. 이 사람 출장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변동이 없던 확신하에 됐다면 허위에 대한 확신이 고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래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범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겠죠. 이것도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범위를 부정한 몇 안 되는 판례 중에 하나니까 이 판례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허위공문서 작성죄에서 허위는 굉장히 넓게 인정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전에 출장을 갔다 왔잖아. 그날은 안 갔지만 그 전전날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변동됐겠어? 라고 해서 문서를 작성했다면 진실한 것을 알고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실을 착오로 가겠습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착오. 착오에 관한 문제는 가장 어렵고, 그렇죠? 그 다음에 늘 나오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가장 어렵죠. 가장 어렵죠. 예. 왜냐하면 착오에 관한 게 사실의 착오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위전 착오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법률 착오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2번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실에 대해서 이거 그렇죠. 내 건 줄 알았더니 남의 거였어요. 그렇죠? 이런 거. 내가 일부러 그랬어? 실수로 그랬어? 실수로 그랬죠. 그래서 구성요건적 착오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는 뭘 조각하고 고의를 조각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의를 조각하고 뭐가 된다? 과실범위 되지만 사실은 정확히 인식했어요. 그렇죠? 내 사실은 정확히 인식했는데 내 얘기가 허용될 것이다라고 착오하는 걸 뭐라고 한다? 위법성에 대한 착오, 금지에 대한 착오라는 거죠. 그렇죠? 금지에 대한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조각된다. 그렇죠? 그래서 금지의 착오는 그렇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이 있게 되는 거죠. 2번 규범적 구성 요건에 관한 거, 그죠? 재물의 타인성 같은 거요. 이거 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남의 거였어요. 그래서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착오도 사실에 대한 착오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3번 갑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실은 의리였던 경우를 우리가 방법의 착오라고 합니다. 그죠? 방법의 착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빗나가 의리 맞은 경우는 그죠? 요거 아니죠. 봅시다. 우리가 이제 객체의 착오하고요. 그 다음에 방법의 착오를 하는데 객체의 착오는 그쵸? 알고 보니까 딴 놈이에요. 그쵸? 정확히 여긴 때리긴 때렸는데 그쵸? 지나가는 사람 내 원수인 줄 알고 총을 쐈어요. 애가 맞고 쓰러집니다. 딱 봤더니 뭐야? 그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확히 맞췄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까고 보니까 딴 놈이었던 거 뭐라고 하는데 이걸 객체의 착오죠. 갑으로 알고 총을 쐈어요. 그쵸? 근데 시체를 확인해 보니까 딴 놈이었는 거야. 그럼 이걸 방법의 착오라고 한다. 객체의 착오라고 한다. 이거는 객체의 착오가 될 거고. 방법의 착오는 뭐라고 한다? 빗나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을 향해 총을 쐈는데 빗나가서 누가 맞았던 경우에 의리 맞았던 경우지.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방법의 착오라고 하죠. 이거를 거꾸로 바꿨는데요. 그 다음 고의 인식 대상은 객관적 구성 요건이니까 인과관계도 고의 인식 대상은 뭐라고요? 객관적 구성 요건. 그래서 고의범위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인과관계도 인식할 것을 요구된다.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 착오에 대해서 그 다음 걸 봅시다. 그렇죠? 착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착오에 대한 틀린 것은 그렇죠? 착오에 관한 여러 가지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갑과 을이 싸우다가 힘이 딸리자 식칼을 가지고 을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만지는 병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예.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사람에서 사람이고요. 빗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 사실의 방법의 착오가 되겠네요. 근데 판례의 입장에 의한다면 판례는 뭐에 의합니까?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사람을 향해서 휘두른 값이 사람을 맞았으니까 그렇죠? 부합을 인정해서 고의준용을 인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뭘 인정한다?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과실치상에 의했어요? 아니면 상해죄가 되겠어요? 이건 상해죄를 인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에서 확실해져 버렸네요. 그렇죠? 착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한번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그 다음에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나누고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뭐였어요? 동일한 구성 요건.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다른 구성 요건을 얘기하고요. 아까 본 바와 같이 그렇죠? 객체를 오인했을 때는 오인은 객체의 착오, 빗나간 것은 방법의 착오,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뭐에 의합니까? 법정적 부합설에 따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부합한다면 고의준용을 인정해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일한 구성 요건의 착오인 구체적 사실의 객체의 착오나 방법의 착오는 고의준용을 인정해서 기수 책임을 인정하나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대해서는 인식 사실의 미수와 발생 사실의
과실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한번 봅시다. 갑은 을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하는데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병을 관통하여 병이 부성을 입었습니다. 갑의 을에 대한 살인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이거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은 좀 있어요. 그쵸? 근데 판례는 봅시다. 갑이 을을 죽이려고 했는데 을을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그쵸? 을을 죽이지는 못했죠. 그러면 을에 대한 살인 미수가 되겠죠. 병은 일부러 그랬어요? 실수로 그랬어요? 실수로 그랬으니까 과실치상의 여지는 있겠네요. 여기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가장 틀린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예, 예. 왜냐하면 어느 학설의 이야기건 간에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고의준용을 인정하니까. 그쵸? 예. 그 다음에 3번 피해자의 피고는 살해할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로 인해서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증을 인명할 목적으로 매장에 의해서 사망한 것은 그렇죠. 개괄적 고의에 관한 부분이죠. 인과관계의 본질적인 부분이야지. 그럼 죽이려고 해서 어차피 죽은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인죄로 처벌한다. 그렇죠. 4번 멧돼지로 알고 발포하였으나 그렇죠. 사람이 맞고 사망한 경우입니다. 멧돼지를 알고 발포했어요. 이거는 범죄가 되는 사항이에요? 범죄가 되지 않는 사항이에요? 범죄가 되지 않는 사항이죠. 예. 그 다음에 사람이 맞고 사망한 경우에는 이건 그냥 과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범죄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범죄가 아예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이 맞고 사망한 경우에는 과실범이 돼서 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형법성 착오에 관련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그렇죠. 고의에 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렇죠. 간단하게 해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1번 공무상 표시 무효죄에 관한 판례인데 공무상 이제 표시가 압류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압류딱지가 붙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돈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고 압류딱지를 떼어버린 경우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압류딱지는 내가 돈을 다 갚았기 때문에 함부로 떼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떼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절차상 실체상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실체상 봉인이 있으면 함부로 떼는 건 뭐가 된다? 공무상 표시 무효죄의 객체가 된다. 법률착오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처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아까 봤던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구타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구타해서 죽었어요? 아니면 숨기려다가 질식사해서 죽었습니까? 질식사해서 죽었죠. 그렇죠? 어차피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서 행위이고 그렇죠? 사람이 죽었고 그 인과관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행위자의 행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살인죄 규칙을 진다가 되겠어요. 그렇죠? 3번 사명의 상자와 싸우다가 칼로 휘두르다가 빗나가서 옆 사람이 맞았습니다. 자, 8에는 법정적 포합살에 대해서 고의 전형을 인정하죠. 구체적 사실의 방법의 착오로 봤어 그랬어요. 사람을 상해하려고 칼을 휘둘려가지고 사람이 칼을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실 상해죄가 된다. 아니면 그냥 상해죄가 된다. 그냥 상해죄가 된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피고인 임대인으로서 약정임대 체계에 7에서 9개월이 남아있고 임대차 보증금이 7천만 원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많은 비용을 내 영업을 하고 있는 주점이 약 500만 원의 차임을 지급을 이유로 이 사람이 지금 보증금이 7천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쵸? 예. 근데 뭐 차임을 미루긴 했지만 300만 원씩 차임을 미루고 있지만 사실은 이 300만 원의 차임 때문에 잔존했던 경우에요. 월세를 인상해주지 않으니까 단전했던 경우니까 월세를 인상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단전했던 경우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단전하는 것은 시간좀 단위는 단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규약도 없고, 그죠? 정당한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신뢰 원칙으로 가겠습니다. 과실범인데 과실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총론에 대해서 문제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걸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실범 넓게 인정하는데 과실을 부정하는 판례 위주로 보시고 신뢰 원칙에 관한 부분들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렇죠? 1번입니다. 신뢰 원칙이라는 것은 그렇죠? 내 책임 범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남이 삽질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차선을 지켜서 제대로 운전해 가고 있는데 상대방이 과속해가지고 중앙선 넘어서 다이브 치면 내 책임이면 상대방 책임이면 상대방 책임이라는 게 이게 신뢰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뢰 원칙이라는 것은 업무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내가 내 책임 바운더리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다른 사람도 너도 그 정도 최선 다하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삽질했으면 누군 그건 네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신뢰 원칙이라고 해요. 단 이 신뢰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양쪽 다의 책임 범위 자체가 균등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직적 분해 관계예요. 수평적 분업 관계에 있어야 돼요. 수평적 분업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의사가 오더를 때리면 간호사가 받는 경우죠. 수직적이야, 수평적이야. 수직적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삽질했으면 누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돼? 의사가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답이 2번에서 금방 찾을 수 있었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만 신뢰 원칙이 적용된다? 수평적 분업 관계. 전문화된 수평적 분업 관계만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3번 신호등에 의해서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에 진행하는 차량 운전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다른 차량의 신호를 위반하여. 그렇죠? 나는 신호에 따라 가고 있는데 다른 차량이 다 붙일 걸 예상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맞겠고요. 그 다음 4번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감속할 의무는 없죠. 고속도로에 사람이 다니라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57페이지 가겠습니다. 형법성 과실과 주의 의무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법원행시 문제가 꽤 지문들이 기는데, 그쵸, 뭐, 이 자체가 맞고 틀리고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지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제, 도급이라는 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전문가한테 맡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가 그 전문가가 책임을 져야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은 인테리어를 바꿉니다. 그렇죠? 집 인테리어 하다가 이 사람이, 그렇죠? 뭐 공사 도구 같은 것들을 뭐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공사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형식상은 도급이지만 사실상으로 이 사람과 내가 사용관계에 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거하고 민법상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도급인에게 업무에 관해서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공사의 시공의 개별적인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 감독해야 되는 사정만으로는 요거 전체적으로 얘기해 봤을 때는 도급이라는 형식을 띠지만 이게 사용관계처럼 밑에 사람에 대해서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도급이지만 법령 혹은 계약 혹은 사실상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주의 의무가 있다 없다? 주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 다음 4번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 사이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재산상 이익의 공유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돼. 기망행위에서 이러면 속았어야 돼. 착오가 생겨서 처분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단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다 아니 과실이 있으니까 사기를 당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기죄가 성립한다죠. 피기망자 쪽에 과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저 새끼가 일부러 날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기죄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한다. 그래서 4번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4번 행정상 단속을 주안을 하는 법규라 할지라도 그렇죠? 단속 법규라 할지라도 형벌 법규가 아니라 그것도 어찌됐든 일부러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원칙이야. 실수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원칙이에요. 일부러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원칙이죠.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과실범까지 처벌하겠다는 규정이 없는 한 뭐만 처벌한다? 고의범만 처벌한다. 그 밑에
피고인이 운전자부터 차량을 조수석에 동승했어요. 그쵸? 제가 나랑 같이 타고 갑시다. 그래서 동승했단 말이야. 예. 그쵸? 잘못된 점은 지적해서 교정해 주는 건데, 하지만 운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운전자가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조수한테도 책임이 있다 없다? 조수한테는 과시범위 공동정범으로 물을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 라버. 그쵸? 전문적인 운전교습자가 피교습자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모든 지시를 하는 경우와 같이 주도적인 지위에 있는 등 차량 운행 의도가 있었거나 실제로 그와 같은 운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쵸? 예. 이거 한번 봅시다. 운전을 하는 경우에, 그쵸? 동승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교습자와 피교습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이 옆에서 이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 가르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겠죠. 이때는 공동정범을 인정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단순한 동승자는 교습동승자라고 할까요? 교습관계, 교습관계는 단순 동승은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치? 우리가 친구 차를 탔어요. 옆에서.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 났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친구 책임이죠. 제 책임이 아니죠. 저는 동승했을 뿐이잖아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번. 몇 판례 좀 기억을 굉장히 긴데,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사건이에요. 그렇죠. 여아증인 사건입니다. 여아증인 환자가 병원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아증인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 아들이나 딸이었어요, 자식이. 그렇죠. 그래서 수혈을 해야만 살릴 수 있는 상황인데, 보호자가 극구 반대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혈을 하지 못하고 죽었던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보호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혈 거부, 보호자의 책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구 책임이요? 의사 책임이에요, 의사 책임. 그죠? 의사가 보호자보다 수혈해야 됩니다. 억지로 피를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확한 상대방의 반대 의사가 있었다면 그 종교적인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를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느 부분부터 볼까요? 다만부터 보겠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환자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수혈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환자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여아증인에서 수혈을 거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피가 섞이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그렇죠? 의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가 자신의 직업의 양심에 따라서 환자를 양립할 수 없는가? 그러니까 환자의 결정권을 존중할 것인지 의사의 직업적 소명을 존중할 것인지는 이제 환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환자가 수혈을 거부합니다. 저는 여아증이니까 피를 받을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의사는 환자한테 피를 줘야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 판단이 우선해야겠어요? 환자 판단이 우선해야겠어요? 어느 하나를 강요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느 하나를 강요해서 의사를 처벌하는 건 더더욱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가 환자 입장을 고려해서 수혈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의사를 처벌한다 안 한다? 처벌을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 과실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과실법은 끝냅시다. 자, 요건 했었고요. 그 밑에 하나 더 있어요. 봐. 공동의 과실이 경합돼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치? 그러면 요거 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하나가 조건이 된 이상 과실물 공동점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한다. 그래서 각자에 대해서 실화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우리 판례는 과실법의 공동점은 몇 개 인정합니다. 부정한 판례 위주로 나중에 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중과실은 중대한 주의 위반을 뜻하는 바 피고인 정도의 연령이나 경험 지식 가진 사람으로서 약간 주의만 하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결과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한다.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판례는 이제 중과실이라는 것은 주의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했어도 해결할 수 있었는데 네가 잘못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더 가중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2번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 과실은 어떤 사람 입장에서 봐야겠어요? 같은 의사의 입장에서 봐야겠죠? 그래서 그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를 정도로 한다. 그래서 의사의 과실을 정도로 한다. 라고 보겠습니다. 3번. 임차인에 들어서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가스사이비 휴지코크 사건이에요. 이 사람이 휴지코크를 이제 설치해서 자기가 여기 임차에서 살다가 이사에 가면서 휴지코크를 떼어버렸다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담배 피다가 뻥 터져버렸죠. 예. 그래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4번 신뢰의 원칙이라는 거. 신뢰의 원칙이라는 거. 여기니 갑자기 결과적까지 모이 나서 잠깐만요. 잠깐 여기 예. 신뢰 원칙이라는 거. 예. 내 책임 범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했으면 그쵸. 예. 내가 내 책임 범위에서 규칙을 준수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신뢰하는 행위는 나쁜 행위다, 좋은 행위다? 나쁜 행위가 아니다. 과실 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삽질한 건 누가? 상대방이 책임을 진다. 이게 신뢰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중앙선이 표시되지 않은 비포장도로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가면 상대방도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승용차가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 너비가 되는 도로라고 하면, 그렇죠? 예. 마주오는 사람이 이 중앙을 넘어서 진행할 것을 예상할 필요는 없다예요. 그래서 요거 신뢰 원칙은 중앙선이 있어도 중앙선이 있지 않아도 적용된다라고 봤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실 수 있었던 사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뢰 원칙 마지막 문제입니다. 의료사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평적 분업관계에 있어서만 신뢰 원칙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수직적 분업관계에 있는 경우에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에서 찾을 수 있었네요. 신뢰 원칙이라는 것은 균등한 위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똑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 상하 관계에 있다면 누가 책임을 져요? 상급자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료사고의 경우에 수평적 분업 관계에 있는 경우에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수평적 분업 관계에 있는 경우만 신뢰 원칙이 적용되고 수직적 분업 관계는 적용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좀 보지 않겠습니다. 일단 신뢰 원칙까지 하고요. 결과적 과정 보면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